오늘 경매 이야기 좀 해볼까 싶은데요. 아, 경매. 네. 요즘 또 이게 막 부동산 값이 내려가니까, 집값이 내려가니까, 네. 그 경매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뭐 이제 큰 장이 설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뭐 좋은 어떤 투자, 경매 투자 이런 그 비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토지만 낙찰받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토지만 낙찰받는 그게 이제 약간의 특수 물건이라 그래서 네, 많이 그렇죠. 봤잖아요. 법정 지상권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물론 뭐 법정지상권 분석은 이제 기본이고 그 법정지상권 없다라고 해서 건물을 철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이게 그 철거도 하면서 또 지료 판결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땅에 지료를 내라. 네 그렇죠.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주 상대로는 이제 지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 건물을 실제로 이제 철거할 게 아니라 지료 판결을 받아서 그 건물을 경매치면 그 건물을 경매치면 그 건물 경매에서는 아무도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철거될 건물이. 철거될 건물인데 누가 받겠어요, 사실. 남이 받으면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아주 헐값에 이렇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하에서 이제 토지를 낙찰받는. 토지만. 네, 토지만 일단. 일단. 네, 나중에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겠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토지 가격이 2억, 또 건물 가격이 2억 이런 건물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 토지는 일단은 그 뭐 아주 그 싸지 않게 그러니까 받더라도 반값에 예, 예를 들면 뭐 60%? 한 70%, 60%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은 건물을 아주 싸게 받아서 받으려고. 싸게 받으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저도 경매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건물이 5억이고 땅이 10억이다. 이러면 땅은 한 50%에서 60%에 받고 건물은 10% 거의 헐값이죠. 헐값 5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죠. 합하면 6억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6억 5천 받으니까 그러니까. 15억을 그런 게 수익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의 수익 모델로 이제 막 이야기되고 있는데 요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바로 그 건물 세입자가 있는 그 건물에 세입자가 있고요.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안 맞을 수 있다, 맞지 않을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세입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딱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데다가 그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그 세입자 그 보증금이 상당하다, 좀 크다. 그러면은 건물을 나중에 건물을 낙찰받게 될 때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로 토지만 갖고 있으면은 보증금을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그런 큰 그림에서 이제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소유자가 되니까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자칫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한 권리관계를 보시면은 일단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라고 할 때요.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 철거 판결 받는데 또 퇴거 판결 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 땅 주인이니까 건물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임대차 들어갈 때요. 그런 건물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별도인 건물일 때 그 건물에 임대차 들어가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도 좀 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같은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소유주가 다르다든지 뭐 가등기가 설정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그 바뀐 소유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 청구하게 되면 이게 철거 청구하고 자기는 퇴거 판결 받고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차 들어가는 사람도 바로 조심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입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철거, 또 퇴거 이런 부분에는 지장이 없다, 다른 뭐 판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관련된 이제 판결이 요 대법원 2010년도 8월 19일 요 판결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거든요. 세입자가 대표적이죠. 네. 예.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를 땅에서 건물 점유입니다. 땅에서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죄송합니다. 그 건물 점유라는 게 그 네, 건물에서 건물에. 사람을 내보내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건물 철거를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죠. 예. 사람이 있으면 때려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 소유권은 그와 같은 점유에 의해서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가야지 부실 수 있으니까 나가달라.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권이 있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때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왜 그러냐? 건물의 대항력은,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는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지 그렇죠. 토지는 아니다 이거죠. 네네. 만약에 이제 그게 건물에 어떤 대항력 있는 세입자 때문에 퇴거 청구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은 이제 부득이한 이제 결론이고요. 또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을 이제 그것만 보자면, 이게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퇴거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쫓아낼 말이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건물 철거, 퇴거, 그 다음에 지료 판결,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집행은 원래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집행은 이렇게 보류하고 세입자에 대한 퇴거 집행만 합니다. 그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뭐 퇴거라는 것이 철거를 전제로 한 그렇죠. 그런 먼저 선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철거돼야 될 건물에서 퇴거돼야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철거와 퇴거가 마치 집행상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실무상 저도 이제 그런 재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퇴거 집행만 하려니까. 왜 철거 집행은 안 하고 퇴거 집행만 하냐.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철거 절차와 철거 집행과 퇴거 집행은 다른 절차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재판까지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퇴거 집행만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 집행만 신청해가지고 내보내고 이제 건물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퇴거 집행하고 경매를 절차로 밟는 거예요. 그렇죠. 철거는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아까 그 판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퇴거 집행은 실제로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증금 못 받을 때 우리가 못 받고 나올 때 하는 절차가 뭐겠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항력을 그대로 시키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뭐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면 그걸 대항력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토지주가 받든 뭐 남이 받든 제3자가 받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생각대로 판결대로라 그러면 퇴거 집행은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임차권 그 퇴거 집행 당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딱 걸어놓고 등기부에 해놓게 되면은 낙찰을 못 받는 거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죠. 떠안아야 되니까.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니까. 보증금이 크면 막 10억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그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5천만 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계속 떨어질 거고 그 뭐 헐값에 낙찰을 받으면 자기는 보증금 부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수인데요. 생각이 잘못된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판례를 전체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상대방 임차인들이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뭐 꼼짝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물어본 것도 그 왜 낙찰을 받을까 남이 토지주가 안 받고 덜컥 누가 받더라고요. 뭐 감정가가 8억짜리면 뭐 한 1억 막 아니면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물건이. 누가 덜컥 받더라고요. 막 1억 3천에. 그렇죠. 왜 받을까 저걸. 그런 이제 권리 분석을 좀 잘못한 경우거나 아니면 뭐 대항력이 있더라도 뭐 세입자하고 어떻게 합의되겠지.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몇 푼 이사비 주고 쫓아가면 되겠지. 그렇죠. 한 절반 정도의 초보 보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요걸 세입자 대리해서 제가 소송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케이스도 이제 토지 낙찰을 받은 사람, 건물이 있는 그 토지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 퇴거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건물주에 대해서는 퇴거, 철거.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퇴거. 물론 이제 건물주에 대해서도 지료 판결이 같이 났죠. 그런 판결이 이제 선고됐는데 상대방이 1심 판결 그 퇴거 그 가집행이 돼가지고 집행을 이제 절차를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달라. 그렇지 집행하겠다. 집행하겠다. 퇴거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진행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딱 받아둔 거예요. 세입자 몇 명입니까? 세입자가 한 7명 정도 되죠. 보증금이 한 10억이 넘습니다. 와. 그래서 각 그 다세대인데 그 다세대 각각 호수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쫙 붙어 있는 거죠 지금. 7개가. 네, 7개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중에서 이제 201호 등기부 요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 건물주가 지금 채무자로 되어 있는 무슨 건설회사입니다. 이 건설회사가 임대인이죠. 건물 임대인이죠. 법인이죠. 그런데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토지까지 남한테 뺏기고 이렇게 된 원래 그 건설회사 소유였는데 위아래 다 건설회사 건데 토지를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건물 철거, 지료, 그다음 퇴거 이런 판결이 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1심 판결 받고 직후에 가집행 지금 해가지고 요걸 했습니다. 이 세입자는 지금 송모 씨인데요. 보증금이 1억 7천이죠. 거의 뭐 지금 아마 집값에 이거 육박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겠죠. 이게 투룸인가 봐요. 좀 방이 있나 봐요. 1억 7천 정도 될 정도면. 뭐 다세대 건물인데 하여튼 지금 워낙 또 시세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시세 육박하는 금액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거죠 지금 다. 자 이게 이제 1심 사건 수임을 제가 할 때 이게 이제 법정 성건이 있느냐가 제일 어쨌든 제일 그 염두에 둔 분석을 한 제일 첫 번째 있는데 안타깝게도 법정 상권은 없더라고요. 철거돼야 될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철거되면은 퇴거 판결도 부득이하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상대방은 아마 이게 그 건물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새 거라 합니다.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은 새 거라 그래요. 오래된 건물이고 철거할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새 거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방은 실제로 철거 집행을 안 하고
지료 판결 받아서 낙찰 받으려고 할 거다. 그게 아마 수익 모델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게 방법이 있다. 임차권 등기명 해놓고 하시면은 상대방하고 하면 협상이 좀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대로 1심 판결에서는 어쨌든 패소 판결이 났죠. 그래서 직후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조금 이런 문제의식을 못 가진 약간 제가 볼 때는 하수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퇴거해서 빨리 내보내고 이제 자기 계획대로 이제 실행하면 되겠구나.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럴까요? 그렇죠. 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임차권 등기명 받아놓고 2심에서 이제 항소에서 2심 항소 이유서에다가 조금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실제로 철거할 거 아니지. 나중에 지료 판결 가지고 건물 낙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임차권 등기명을 해놔서 너 마음대로 안 된다. 너 받으면 대항력 있다. 그렇죠. 물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퇴거 집행해가 돈 들여서 퇴거 집행해서 내보내고 나중에 그걸 하지 말고 미리 합의를 하자. 그런 계획이면은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딴 돈 쓰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합의 보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예 이제 항소 이유서에서 좋네요. 그렇게 해야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상대방 변호사다 생각하면, 임차권 등기 다 해놨네. 그럼 다시 받으면 안 되겠다. 때려 부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건. 그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한데 건물의 상태가 굉장히 크고 새로운 신축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 비용 들고 또 신축하려면 또 요즘 맞습니다. 공사비가 엄청 드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게 10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야, 나는 뭐 너희들하고 전혀 내가 손해를 얼마 보든 간에 무조건 철거할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보증금을 한 푼도 보증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약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주도, 토지주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똑같이 이거 부시고 짓는데 10억이 들고, 얘네가 물어줄게 10억이 되면 한 7억에 한 쇼부를 볼까?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토지 낙찰 받을 때가 땅 낙찰 대금이 10억이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 보증금 합계도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합의를 봐야 되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완전히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될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보고 상대방한테 이제 협상을 제안해 놓은 상태죠.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토지주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팁은 요 케이스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건물 세입자다. 토지를 낙찰받아서 뭐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낙찰자 입장이 아니라 건물 세입자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퇴거 집행 당할 때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안 해놓고 퇴거가 되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그렇죠. 점유가 또 일본 요건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항력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이제 점유라는 게 전입. 그다음에 대항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점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대항력이 상실해 버려요. 존속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내가 이사를 가버리는, 자진해서 이사를 가버리는, 또 주민등록을 빼버리는, 요런 것만이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퇴거 집행을 당하게 되는, 강제적으로. 나는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강제 집행으로 해가지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도 점유 상실로 보거든요. 대항력이 없어지네, 사라지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퇴거 집행 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나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뭐 벌써 됐죠. 아, 벌써 됐습니다. 벌써 2017년도에 임대차 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나가지도 못하고 이분들도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몇 년째 지금 고생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정리하자 그러면 이런 수익 모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그 세를 들어오는 분 이런 그 토지하고 건물이 어긋나 있는 이런 그 권리관계가 다른 부분에 세를 들어오는 분도 이런 그 고초를 겪을 수 있다. 이런 건물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여기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시는 게 좋다. 해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